오늘은 설명 좀 할게요. 서스펜스 드라마 히치콕 극장의 3가지 놀라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강도 소년 D입니다. OID의 첫 번째 이야기는 더 라브리 보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강도를 당한 소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강도를 당한 소년입니다. 강도 소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강도 소년 D입니다. 오웬과 낸시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여주인공, 미국 뉴욕에 정착한 젊은 부부입니다. 오웬은 무역회사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부족해 생계를 꾸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의 아내 낸시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다. 가족의 재정적 압박은 전적으로 어빙에게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낸시는 얼마 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작은 생명이 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 이미 늘어난 부부의 삶은 더욱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의 남자 동료인 라우프는 오웬의 여행 상황을 알게 되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녀는 항상 그가 그녀와 카드놀이를 하고 도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족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카드놀이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빙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라우프의 거듭된 설득을 참을 수 없었다. 점차적으로 도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날은 회사의 월급날과 일치합니다. 어빙은 일주일 동안 총 $96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샵사인 얇은 지폐뭉치를 들고 그는 너무 기뻐서 마침내 라우프의 카드게임 초대에 동의했습니다. 퇴근 후 오원과 다른 2명의 남성 동료는 라우프를 따라 집으로 왔습니다. 4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어빙은 소에게 행운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분유 구입에 돈을 쓰세요. 하지만 그를 실망시키는 것은 오늘 밤 그의 운은 매우 나빴습니다. 모든 카드에서 모든 일이 잘못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방금 받은 $96를 모두 잃었습니다. 가장 큰 승자는 라우프입니다. 내기를 잃은 후 오원은 게임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날 수밖에 없다. 집에 오는 길에 그 사람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96가 우리 가족의 한 달 생활비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아내 낸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모른다.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 찬 헐떡거림. 오웬은 텅 빈 황량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집에 최대한 늦게 가는 걸 미루고 싶어요. 그러자 순찰대가 그를 막았습니다. 순찰관은 오웬이 늦은 밤 혼자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숙한 어조로 그에게 상기시켜라. 이 지역은 혼합백이다. 늦은 밤에는 유유 갱스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순찰대원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얼마 전 이 근처에서 악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6세 소년이 60세 노인의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게 만들다. 순찰관의 경고를 들은 후 오웬은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짜증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할 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순찰대원에게 형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집으로 걸어갔다. 걷던 중 오웬이 갑자기 멈춰섰다. 내 마음속에 번쩍이는 영감이 떠올랐다. 아내를 속이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길가에 흙더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땅에 떨어진 마른 진흙을 집어 얼굴과 몸에 발랐습니다. 자신을 흙으로 덮으세요. 그러다가 그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카로운 깨진 도자기 조각을 집으세요. 그는 뺨에 상처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가 천천히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늑대인 척하며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려라. 낸시는 남편이 진흙에 뒤덮이고 그의 뺨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를 지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오웬은 피 흘리는 뺨을 붙잡았다. 짜증나는 척, 화내는 척, 아내에게 조작된 경험을 이야기함. 그는 낸시에게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다. 그는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를 땅에 던졌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받은 급여 $96는 상대방이 제 주머니에서 빼앗아갔습니다. 내 볼도 상대방이 도자기 파편으로 핥히었다. 그가 말하면서 오웬은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도가 매우 빨리 움직였다고도 하더군요. 돈을 움켜쥔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상대방의 모습을 똑똑히 볼 시간조차 없었다. 체형만 보고 판단함. 상대방은 아마도 16살, 17살 정도의 소년일 것이다. 낸시는 남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세요. 이를 본 오웬은 재빨리 그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낸시에게 너무 어둡다고 말했어요.
나는 강도를 전혀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낸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이 돈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그녀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더라도 그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웬은 그의 아내를 막을 수 없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내가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경찰이 전화했어요. 그는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말하며 오웬에게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원을 충격과 의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취조실에 들어갈 때 아니나 다를까 나는 16살이나 17살쯤 된 소년이 그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함과 완고함이 묻어났다. 경찰은 어빙에게 상대방을 알아보는지 물었다. 오웬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어두웠다고 설명했다. 나는 강도를 전혀 명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있게 지폐 뭉치를 꺼내어 어빙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범죄 현장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고 주장. 당시 그는 서둘러 도망가고 있었고 그의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다. 경찰은 그에게서 $92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그 금액은 어빙이 강탈당한 $96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액면 가는 낸시가 전화로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주로 $10와 $20. 따라서 경찰은 10대가 어빙에게서 돈을 훔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누락된 $4에 대해서는 경찰은 A씨가 탈출 과정에서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혐의로 기소. 그 청년은 자신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돈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소년의 철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오웬은 마음속에 죄책감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으로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숨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실제로 그가 잃어버린 현금임을 인정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웬은 무고한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그 10대를 기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 범죄 기록을 남기면 미래의 삶이 분명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게 그 소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길을 바꿀 기회를 주세요. 경찰은 의뢰인이 책임을 묻기를 꺼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에게 언어 교육을 좀 시킨 뒤 그를 석방했습니다. 오웬 역시 경찰서를 떠나 분실물 지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낸시는 남편이 훔친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안도의 한숨. 하지만 그녀는 곧 남편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웬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낸시는 그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웬은 막연하게 그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소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소년에게서 $92만 찾아냈다. 강탈당한 금액이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소년이 정말로 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그냥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고발한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진실을 모르는 낸시는 나는 남편이 강도를 당하고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빨리 쉬게 해주세요. 오웬은 밤새 안절부절 못했어요. 내 마음속 죄책감은 포도나무처럼 자라나고 다음날 아침 그는 감정을 정리했다. 회사에 출근 준비하기. 낸시는 남편이 여전히 전날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세요. 펜 놓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더군요. 잃어버린 월급을 아껴보세요. 오웬은 멍하니 대답했다. 회사로 가는 길. 그는 먼저 동료 라우프의 집으로 우회했습니다. 어젯밤 도박 게임이 끝났을 때 오원은 실수로 서류 가방을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라우프의 집에 들어갈 때 오원은 라우프의 얼굴에 여러 개의 멍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라우프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어젯밤 도박을 마치고 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내가 얻은 현금 $96만 가져가세요. 자주 가는 바에서 술을 한잔할 계획이에요. 그건 그렇고 일반 고객에게 귀하의 업적을 과시하십시오. 뜻밖에도 중간에 갑자기 청년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소년은 어두운 구석에서 달려나왔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는 라오후를 이겼다. 그들은 또한 그의 주머니에 있는 $96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라우후는 저항하기 위해 애썼고 미화 $4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그는 청년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불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라우후의 말을 듣고 어빙은 마침내 자신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체포된 청년은 과연 강도였다. 소년이 강도를 당한 대상은 우연히 라우후였다. 더 우연인 건 라우후가 빼앗긴 돈. 오웬이 이겼어요. 나는 원을 그리며 돌아다닐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결국 어빙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 오원의 우울증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 전체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전에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그도 몰래 마음을 정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가족의 책임을 잘 돌보십시오. 더 이상 행운이 없습니다. 나는 도박을 통해 빨리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꿈을 꿉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의 이야기는 두반 스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8.8점의 서스펜스 드라마 히치콕 극장 시즌4의 클래식 챕터 더 라브리 보이. 실제로 어빙만큼 운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박을 하려는 사람은 도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미션을 활용해 미아저 R9 어깨 및 목 마사지기로 휴식을 취하세요. 반죽하고 치고 두 모드 간 전환. 사용하고 나면 어깨와 목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지난번에 끝났던 게 이상하지 않나.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설날 축제 기간에 이벤트가 있어요. 설날 축제 기간에 우연히 드래곤마 정령 HAI 이벤트가 열립니다. 드래건 호어스 스피리트 HAI는 설날 축제 기간 동안 활동을 펼칩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방금 설날을 맞아 한정판을 몇 개 샀어요. 설날까지 보관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다른 마사지기를 사용해본 적도 있지만 직접 2번 문지르는 것만큼 실제 효과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아저는 다릅니다. 상능이 목의 경혈을 반죽한다. 아래쪽 부분은 승모근을 밀고 때릴 수 있습니다. DSO는 승모근을 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DLS050111은 승모근을 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플러스 1200회읍은 고주파 박동. 마치 주인님이 마사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뜸과 탄소 온찜질을 결합하여 힘줄을 깨끗하게 해주는 목 뒤의 온찜질. 근육통이 더 빨리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친구. 난치성 척추질환에 걸릴까 두렵다면 최대한 빨리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저는 보통 미아저를 등 뒤로 밀어요. 때리면서 일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음성 안내로 조작이 쉽습니다. 3가지 강도 레벨, 5가지 모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경우에도 누르면 됩니다. 전담 가정 물리치료사와 비교 가능. 지금 설날 전용 쿠폰을 받으세요. 최저가로 득템해서 좋네요. 보험 가격 프로모션. 더 많이 구매하면 환불을 받고 배송 보험이 포함됩니다. 품질 문제로 인한 1년 무료 교체.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도 있어요. 및 인사말 카드 작성 서비스. 미아저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상위 1위 마사지 카테고리입니다. 미아저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상위 1위 마사지 카테고리입니다. 별표 데이터는 비즈니스 컨설턴트 백엔드에서 가져옴 2023.10에서 2025.12. 연말인데 남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오늘 가져온 2번째 이야기는 화성에서 온 방문자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보웬은 런던 데일리 뉴스의 기자입니다. 그날 저녁 보웬이 책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편집장의 부름을 받아 사무실로 들어왔다. 편집자는 술집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가 오늘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에 남자 손님이 오셨어요.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 편집장은 보웬이 이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외계인 방문자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보세요. 보원은 주문을 받은 후 즉시 바로 출발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선술집 주인이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추고 보웬에게 전해주세요. 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이 그가 찾는 사람이다. 그 남자는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확신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화성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바 주인은 보원을 부인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자신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 말도 거부하다. 보웬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바 쪽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 주인의 친구로서 그 사람과 채팅을 해보세요. 또한 그는 인맥이 넓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보웬이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에서 왔다고 하네요. 화성에서의 그의 이름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의 체험은 사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 화성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셀 창은 철 막대로 용접됩니다. 눈을 올리면 바깥 거리가 보인다. 그 거리는 늘 활기가 넘친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븐틴은 감방에서 심심해. 나는 종종 길에 다니는 보행자 수를 세며 시간을 보낸다. 내가 3일 전 17일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내 창밖의 거리가 밤새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간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븐틴은 어느새 배가 고파졌다. 그는 너무 불안해서 감방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힘을 다해 감방문을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변은 늘 조용했다. 그는 절망적이다. 내 마음속에 남은 생각은 단 하나.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감방 바닥의 타일을 뜯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닥 타일 아래 진흙탕을 따라 천천히 터널을 팠습니다. 이틀 동안 바빴어요. 나는 마침내 터널 반대편 끝에서 빠져나와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세븐틴이 나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외부 세계에는 영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당황하여 마침내 길거리 상점에 침입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줄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길은 황폐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세븐틴은 길가에 주차된 항공기를 발견했다. 화성에서 가장 큰 도시로 직진하세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누오보의 대도시도 황량하다. 그 앞에서의 광경은 시치의 가슴을 가라앉혔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크릴병 발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크릴 사막에서 퍼진 신비한 바이러스입니다. 화성인은 감염되면 빨리 죽는다. 더욱 특이한 점은 고인의 시신이 자갈로 변해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이다.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화성의 과학자와 의사는 무력하다. 아직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함. 빠르면 500년 전. 화성은 한때 인구가 5억 명이었으나 크릴 바이러스에 의해 황폐화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 시치가 투옥되었던 기간 동안 화성 생존 인구 100만 명으로 줄었다. 세븐틴은 남은 100만 명을 의심한다. 역시 밤이 될까봐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갈로 변해 착륙할 장소를 찾으려면 세븐틴은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기념광장을 향해 항공기를 몰았다. 광장 중앙의 플랫폼은 개방적이고 평평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만큼만. 샤이키오가 항공기를 멈추고 해치 밖으로 나온 순간 그의 시선은 플랫폼 중앙에 우뚝 솟은 구리 기둥에 확고하게 끌렸다. 구리는 화성에서 극히 희귀한 금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구리 기둥이 허공에서 광장 중앙에 서 있는 것은 이상하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구리 기둥을 돌았습니다. 징은 기둥에서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세븐틴은 손을 들고 우연히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그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영혼이 지구인의 몸을 통과한 것. 보엔이 지금 이 순간 본 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시치의 원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비드라는 지구인의 것입니다. 소울 피어싱 이후에도 세븐틴은 데이비드의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장애 없이 보엔과 소통할 수 있다. 게다가 시치는 보원에게도 말했습니다. 화성인의 체형은 지구인의 체형과 매우 다릅니다. 지구의 측정 단위에 따라 계산됨. 시치의 원래 키는 약 2.4m였습니다. 각 손에는 6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색하고 불편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화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곳에서만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을 놓아줄 수 있다. 시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원징은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는 즉시 시치에 대한 진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보엔의 생각으로는 세븐틴이 지구에 도착한 이후로 그냥 여기 남아서 착하게 사는 게 낫지? 결국 화성은 이제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어디로 갈 수 있고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행성 전체가 비어있다. 대화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과연 세븐틴은 텅 빈 행성에서 홀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구는 다르다. 무서운 크릴 바이러스는 여기 없어요. 곳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시치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체형이나 외모에 관해서는 보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븐틴은 분명 천천히 적응할 거예요. 그는 세븐틴이 데이비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아요. 보엔의 반복된 경고일 뿐이야. 샤이키의 진짜 정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유출되면 사람들이 외계인 취급하고 실험에 끌려갈까 두렵습니다.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시치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마침내 보원의 제안에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이 모든 사람에게 숨겨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데이비드의 아내 엘리에게 전할 유일한 말. 시치는 데이비드가 퇴근하는 동안 그의 영혼이 데이비드의 몸에 침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엘리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는 항상 서로에게 정직했습니다. 서로 비밀은 없어. 세븐틴이 데이비드의 몸과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은 이후 엘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이 말을 들은 보웬은 재빨리 그에게 이 생각을 포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세븐틴이 엘리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엘리는 아마도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웬이 아무리 설득해도 세븐틴 태도가 확고해요. 엘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원은 그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제안이 왔네요. 그를 먼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흥미로운 것을 시청하세요. 세븐틴은 아무런 의심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보웬을 따라 조용한 숲까지 갔습니다. 그가 방금 숲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웬은 갑자기 그에게 등을 돌리고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구멍을 파고 시체를 지하에 묻었습니다. 다 처리한 뒤 보웬은 편집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침착하게 잡지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비밀. 보웬에게 살해된 17인. 징제는 화성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런던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과 보웬 자신도, 그리고 바주인은 그들은 모두 지구인의 몸에 영혼이 침투한 화성인이다. 격렬한 크릴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화성은 더 이상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화성인들이 활기 넘치는 지구에 착륙했다. 비밀리에 이 푸른 행성을 점령하고 인류를 통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의 구리 기둥에 있는 버튼을 누른 후에 17. 영혼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로 여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구리 기둥은 원래 화성인들이 개발한 여행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사라진 화성의 화성인들. 사실 다 이 기기를 통해서죠. 속속 지구로 흘러들어가 지구에 도착한 후 세븐틴. 그의 정체는 곧 런던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는 원래 화성에 있는 정신병원의 정신병자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수감되었던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 화성인들이 집단 대피했을 때 아무도 세븐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결과는 실수로 안타가 됐다. 또한 시간여행 장치를 통해 지구에 왔다. 보원은 시치를 죽이고 그를 침묵시키고 싶어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시치가 엘리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지구를 정복하려는 그들의 오랜 계획, 어쩌면 완전히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것은 또한 전체 시리즈에서 매우 드문 공상 과학 주제입니다. 1950년대 드라마로. 이 이야기는 아방가르드적이다. 오늘 가져온 세 번째 이야기는 명예의 결투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미국 캘리포니아. 거의 60세에 달하는 빌은 부유한 지역 목재 상인입니다. 2년 전 아내를 잃은 빌은 젊고 아름다운 로라와 결혼했다. 그는 로라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런은 빌이 절친한 친구로 여겼던 필러프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이미 마을에 퍼졌다. 빌도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러나 그는 늙었고 젊음의 기운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노를 삼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빌이 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 샤오 케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사냥이 끝난 후 그들은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빌은 와인 몇 잔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샤오커에게 마음속 굴욕을 고백하다. 결국 그는 화를 냈다. 살인죄가 아니었다면 필립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빌의 이야기를 듣고 샤오 케이도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빌이 정말로 필립을 죽이고 싶었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후 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커는 변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다양한 법률 조항을 집중력 있게 공부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규정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338 명예결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예결투는 법적 복수를 위한 사회적 의례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면 귀하의 명예와 품위가 훼손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결투를 신청할 권리. 상대방이 도전을 수락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자발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자는 이것을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명예를 수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예결투 도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상황이 규정에 부합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샤오 케이는 빌리 필러프가 명예결투를 할 수만 있다면 수치심을 복수하기 위해 결투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빌은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했고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검술을 배웠던 거 아시죠? 그때 사용했던 두 자루의 검이 아직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결투에서 필립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후 빌의 우울한 기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문을 열자마자 혈압이 오르는 장면이 보였다. 필립이 당신에게 거창한 방식으로 오쟁이 진 남편을 주려고 당신의 집에 왔습니다. 로라와 어울리다. 두 사람이 빌의 불륜에 휘말린 후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조금 도발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빌인 것처럼. 빌은 이 두 사람의 뻔뻔함에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즉시 돌아서서 벽에 붙어있던 검 두 자루를 떼어냈다. 손에 쥐어보세요. 나머지 한 명은 필립에게 던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위협합니다. 필립은 아무렇지도 않게 검을 잡았다. 빌이 극도로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의 도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빌의 공격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조조는 오랫동안 억눌려온 분노를 품고 있다. 필립이 땅에 쓰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빌이 진지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필립은 너무 겁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니며 숨었습니다. 빌이 쫓고 있어요. 나는 실수로 집 안의 계단에 걸려 넘어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필립은 이것을 보고 즉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빌을 찔러 죽일 기회를 갖고 싶어. 예상외로 빌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백핸드 검으로 필립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필립은 땅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옆에 있는 로런은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신 그는 신이 나서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빌을 꼭 안아주고 그의 용기를 큰 소리로 응원해주세요. 그러나 이때 빌은 아내의 열정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표정 없이 로라를 밀어내고 곧장 집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오셔서 자진항고하세요. 그는 필립을 죽이는 과정 전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빌을 검찰에 넘겨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와 배심원단을 마주하다. 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필립 자신을 죽인 것은 부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 아내를 빼앗기고 품위를 짓밟은 수치를 씻어 주소서. 빌의 변호인은 즉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338조를 인용하여 명예결투 관련 조항. 이번 결투는 필립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대방은 먼저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 나중에 그는 결투 도전을 수락했습니다. 빌은 실제로 자신의 명예를 옹호한 피해자입니다. 배심원들은 빌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마침내 빌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혼란은 지금쯤 해결됐어야 했는데 판사는 추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빌을 상당히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338조에는 추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항은 결투로 사망한 사람에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쪽은 가족에게 보상금과 평생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필러프는 빌과 똑같아. 그는 어렸을 때 아내를 잃었고 부모님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가족 중 유일한 친척은 아들이다. 따라서 판사는 법정에서 결정했습니다. 빌은 필러프의 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일회성 보상금 10만 미국 달러 지불, 평생 지원금은 연간 1,000달러입니다. 이 판결에 직면하여 빌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침착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가 필립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자유를 되찾다. 이 가격은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부유한 목재 상인이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고 이 돈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판결이 끝난 후 판사는 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집에 가서 알림을 기다리면 돼요. 관련 보상 사항. 추가 논의에 앞서 법원이 필립의 아들에게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은 아직 필립 아들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빌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은 다시 한번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아내 로런은 또 다른 남자와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사실 처음에 빌에게 아이디어를 준 샤오 K입니다. 빌이 갑자기 집에 오는 걸 보세요. 샤오커는 당황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다. 천천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는 실제로 필립의 아들이다. 샤오케는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여기 왔을 때 로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외에도 더 중요한 목적은 빌에게 보상과 평생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빌은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샤오커의 함정에 빠졌다. 샤오케이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곤경을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명예결투의 이름으로 필립을 죽였습니다. 단지 그의 사랑의 라이벌인 필립을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법적 조항을 통해 더욱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에게서 많은 돈을 사기. 샤오커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며 빌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벽에 걸린 검을 뽑았다. 샤오커를 향해 돌진하다다. 검 하나로 상대를 찔러 죽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예결투의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빌은 아마도 살인죄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빌은 아마도 고의적인 살인죄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빌은 아마도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여기서 끝. 히치콕 극장계 이 단편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많은 좋아요와 격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흥미로운 장을 선택하여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